화면 잘 보이시나요?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2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2장 제목이 리더의 교육과 팔로워의 교육이라는 제목이고요. 지식을 넘어 지혜를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제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도 두뇌와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머리가 비상해지고 삶의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두 눈의 총기를 잃고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학교를 부정하거나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사들이나 교육부에 돌을 던지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카를비데식의 다른 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죠. 카를비테는 장차 태어날 아이를 성공적으로 교육하고자 플라톤, 에라스미스, 존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같은 천재들이 집필한 교육 서적과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와 로마의 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했는데 하나같이 19세기 당시에 독일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비테는 그 책들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다른 교육에 따라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첫째 아이는 죽었어요. 둘째 아이는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 부모, 어머니, 그 아내와 함께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을 받으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5일 된 아이에게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카를비테 주니어의 두뇌는 위대한 천재들이 집필한 인문 고전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기적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작 9살에 라이프치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고요. 13살에 기센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6살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를린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20살도 안 돼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레오 위너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떤 문헌에서 카를비테의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요. 그 자녀 교육에 적용을 했는데 그 레오 위너의 아들 노버트 위너는 12살에 테프트 칼리지에 입학을 했고요. 2년 만에 졸업했고 14살에는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18살에는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두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프러시아, 프로이센이라고 알려진 그런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인데요. 당시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제국은 이런 프러시아의 교육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아예 군대식 학교를 세웠고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또 영국은 1860년에 의무교육, 즉 공립학교 교육을 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 이제 아마 모형이 될 것 같은데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도 프러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일본은 프러시아 즉 독일에서 시작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학교 제도를 그대로 수입해서 당시 식민 통치하에 우리나라에 이식했고요. 일제를 폐망시킨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사립학교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학교 교육과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프러시아의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한나를 아시죠? 장한나가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석학들 중에는 역사나 철학을 외면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만 매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부혁명이라는 책에서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재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한들 백과사전이 될 수 있을지언정 천재는 될 수 없다. 천재는 지혜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수없이 많은 아주 박사들,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0배 이상이나 이렇게 더 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저는 충만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런 학습법의 차원이 다른 학습법을 아마 좀 공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또 그 비유를 하던데 비행기가 아무리 많은 장비를 단다고 한들 우주 왕복선이 될 수 없듯이 영재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는다고 한들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음악 영재 교육은 악기 연습에 치중한다. 매일 10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식이다. 이런 음악 교육은 바흐나 핸델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 영재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성 작가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학교에는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생인데 언어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고등학교 수학을 암산으로 풀어낸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 평범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장한나가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가인데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전공으로 음악이 아닌 철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장한나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반드시 인문 고전을 공부해야 한다며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삼류학교인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된 사연인데요. 1929년부터 2000년까지만 봐도 시카고 대학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6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9년은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의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허친스키가 시카고 대학교 5대 총장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 허친스키 박사는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그 아주 그 엄선한 100권의 인문고전 책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달달 읽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고전 교육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시카고 대학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동부 지역의 케인즈 학파가 미국의 1929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그 경제 공황을 해결하고 나서 미국의 상당한 수준의 그 경제학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디플레이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서부터 그 케인즈 학파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누가 해결했냐면 이 시카고 대학 삼류 대학이었던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학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문고전 독서 교육은 첫 번째 문맹을 천재로 만든다. 두 번째 지능이 낮은 아이를 천재로 변화시킨다. 세 번째 평범한 학생을 아이비리그 졸업생보다 뛰어난 인재로 만든다. 네 번째 둔재를 노벨상 수상자로 만든다. 다섯 번째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적으로 성장시킨다. 여섯 번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 저자가 여기서 논술을 위한 인문고전 독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국대 이해명 교수가 자녀 교육을 시킨 그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이들과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시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자기 아들에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논어와 맹자를 직접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내 아들에게 자기가 선정한 인문 고전을 읽게 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명심보감과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한문 원전을 필사하면서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장자, 사기열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또 영국인에 관한 서한, 로마 제국 세망사, 국부론 등을 원서를 읽혔다고 합니다. 영어로 했겠죠. 고등학교 때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마키아벨레의 군주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세익스피어의 희곡집, 괴테의 파우스트, 마르크스의 자본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등을 원서를 읽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국 논술 경시대회에서 3회 동안 총 5회 들어갔는데 3회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2회는 입상을 했답니다. 논술 천재인데 이 아이가 논술을 기록한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하나도 고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본래 천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교육학의 정설인데, 이제부터 당신의 아이가 천재를 만날 수 있게 하라.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천재들이 필생의 힘을 기울여 집필한 위대한 고전의 세계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는 통독하게 해라. 두 번째는 정독하게 해라. 세 번째는 필사하게 해라. 네 번째는 자신만의 의견을 갖게 해라. 다섯 번째는 인문고전 연구가와 토론시켜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의 본질은 두뇌의 혁명적인 변화이다. 변화는 단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하루 혹은 일주일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책들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자신보다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높은 사고 능력을 가진 천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른 것도 육체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천재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사고 능력을 가진 천재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동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변화가 되고 뇌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명 교수가 지금도 젊으신 분이에요. 단국대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과 함께 토론할 만한 도서들이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 영어 이렇게 부분에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카톡에다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행복한 천재, 인문고전 독서에 답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문고전이 좋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문고전 독서에도 결함이 있다.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통해 천재의 반열에 오는 존 스튜어트 밀이나 노버트 비너나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정신질환을 앓거나 학교 및 사회 부적응으로 고생하거나 자폐증, 신경쇠약, 대인 기피증의 증세가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실패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교육을 받았다. 두 번째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세 번째는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 반면에 카를 비테라,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카를 비테 주니어,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통해 존 스튜어트 밀이나 노버트 위너나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못지않은 천재가 되었지만 어떤 부작용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가족 및 주변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았고, 누구를 만나든 금세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카를비데 주니어가 받은 교육은 첫 번째는 실컷 놀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격려가 바탕이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고전 독서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욕심이다. 카를비테는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엄밀하게 선정한 인문고전이 가득 꽂힌 책장을 선물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사랑과 격려로 대했고 그가 아들에게 했던 말은 늘 칼을 넌 최고란다. 아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격려와 칭찬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문고전을 뗄 때마다 아들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답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성경을 읽었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부모의 그런 태도를 카를비테 주니어는 늘 보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고귀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침해하는 독서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자주적이고 행복하고 능동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배운 것들을 청년들이나 주변에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저희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늘 일만 한다고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지만 저희가 이전에는 제가 손자 손녀 이렇게 우리한테 맡기면 내가 안 보겠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를 나한테 저희가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이런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에게 이런 인문고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